자, 내일 우리 K증시는 4월장을 스타트하는 동시에 마침 4월 1일에 요일도 또 깔끔하게 월요일입니다. 저도 오늘 이제 모처럼 부활절 미사 다녀왔는데 미국은 주말에 아예 금요일부터 부활절 연휴를 쭉 쉬었으니까 당연히 금요일장 뉴욕 증시, 그러니까 우리 토요일 새벽에 미국 증시 마감을 딱 보려고 스마트폰을 열었을 때 그 전날과 똑같아서 이거 옆집 와이파이 비밀번호 바꾼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잠깐 들었던 분도 계셨지만 아닙니다. 원래 멈춘 게 맞습니다. 근데 아마 미국에서도 아마 주식 한 주라도 가진 분들은 스마트폰 수시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야말로 쉬는 게 아니었을 텐데요. 그 이유는 미국 부활절 휴일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식전 대바람부터 미국 2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수치를 보면 전달에 비해서 0.3% 상승 나와가지고 예상치에 딱 들어맞았고요. 그 전 왜 1월 달에는 갑자기 한 달 만에 0.5%포인트 튀어 올라가지고 야, 이거 이러다가 인플레이션 도로 고개 드는 거 아니냐. 그럼 연준이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 인상을 때릴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당시 엄습을 했죠. 근데 그때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1월 달 그 물가가 오른 거는 계절적 요인. 그러니까 이제 동부는 당시 눈폭풍하고 한파로 물류 차질이 생겼고, 반대로 서부는 또 너무 겨울 같지 않은 따뜻한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1월 달에도 야외 활동이 활발해가지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다. 이런 핑계를 댔죠. 근데 만약 이번에 또 비슷한 폭으로 PC 물가지수 올라갔다면 그런 핑계가 안 통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월간 예상치에 쏙 들어맞으면서 다시 인플레이션도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2.8%, 이것도 역시 전망치에 정확하게 부합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어떤 안도감이 월가에서 포착이 됐고요. 페드와치의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다시 60%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현지 시간 금요일 저녁, 우리 시간 토요일 새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주최한 대담에 나가서 한 발언이 완전히 이런 안도감을 박살내버렸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아주 미다시를 잘 뽑아놨는데, 제롬 파월이 to cut rates, 즉 금리 인하에 대해서 not hurry, 즉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발언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 되고 나서 트럼프 날라갔지, 코로나 터졌지, 그다 중간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그 CPI 9%까지 갔지, 그러다 이제 물가 잡는다고 금리 쳐 올리는 과정에서 작년에 지역은행들 파산 도미노 위기까지 왔었지. 이렇게 정말 그 임기 동안 별의 별일을 다 겪은 제롬 파월이 자기 그 입, 그러니까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주는 의미가 어떤지 본인이 더 잘할 텐데, 지금 이제 4월이 코앞이잖아요. 그럼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금리 인하는 6월인데, 그 6월 FMC 6월 12일이니까 그래봤자 지금 70일밖에 안 남았어. 근데 여기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표현하면 왠지 6월은 아니란 소리 같잖아. 하여튼 그러면서 사회자랑 이제 대담을 하는데, 저는 이 사회자가 뭐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인지 하여간 저는 처음 봤는데, 약간 그 말투가 왜 사람 빡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약간 그런 류의 말투를 구사를 하더라고. 질문 내용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인지상정으로다가 제롬 파월도 답변을 좀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우리말로 그냥 직진으로 미사여구 없이 그냥 내뱉더라고요. 우선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서 믿어도 되냐고 물으니까 파월이 우리는 정치적으로 절대 엮이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혹시 올해 미국 대선이라 이제 파월이 바이든이나 트럼프 둘 중 한 명을 염두에 두고서 금리 결정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으로 이제 본인이 완전히 부정을 해버린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 이게 이제 연준 통화 정책, 특히 지금처럼 장기 고금리 그 부작용의 원인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거는 앞으로 연준이 계속 끌어안고 갈 문제다. 그리고 중소형 은행들이 주로 문제에 노출될 텐데 뭐 손실을 꾸준히 상각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망가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 자꾸만 온라인 쇼핑 그런 이커머스 쪽으로 비중은 늘어나는 데다가, 또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는 $1,000 미만의 루팅은 기소하지 않는다고. 루팅이 이제 도둑질, 이제 약탈, 이런 거에 대해서 $1,000 미만 금액은 아예 기소를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자영업자들이 야, 이제 장사 못 해먹겠다, 이런 맨날 털리고 뭐가 남냐,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폐업하고 이제 요런 문제다. 그래서 당장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그런 상업용 부동산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몇 년간 이거는 안고 가야 할 구조적 문제다. 그러니까 나한테 지랄하지 말라, 이런 소리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혔는데 빨리 많이 잡혔다. 그러면서 고용은 또 유지가 잘 됐다고 이제 연준의 자화자찬을 하면서 대신에 이제 연준은 고용,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빠르게 통화 정책을 수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이제 뉴욕타임스가 제목으로 뽑은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에 좀 더 자신감을 많이 확보를 하고 싶다. 요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연준의 소나기에 들어와서 길들여졌다. 이런 걸 언급을 하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제롬 파월 연설과 발언은 앞에 PC 호조 내지 불확실성 해소를 약간 퇴색시키는, 아니면 호재로서의 그런 반응에 김을 빼놓는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죠. 왜냐면 당장 PC 1월분은 급등했다가 2월분은 또 예상치 맞게 잘 테임드 됐다, 뭐 길들여졌다. 이게 연준 영향력에 따른 게 아니었잖아요. 자, 그 와중에 이제 단신으로는 미국 은행권 예금 액수가 일주일 만에 17조 5,380억 달러에서 17조 5,690억 달러로 310억 달러 늘어났다는 이 발표가 주말에 나왔는데, 결국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높다고 저렇게 이제 이자 소득 노리는 은행 예금이 늘어날 여력까지도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 고금리 스트레스가 한계에 도달한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금값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이제 주말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한 바바라 코코란이라고, 이름이 약간 그 바비 인형 만화에 나오는 못된 친구 같은 그런 이름인데, 이분이 그 미국 부동산 업계에서는 여자 트럼프라고 통하는, 그래서 리얼리티 쇼에도 막 출연하고 또 작심 발언도 서슴지 않는 그런 분인데, 이번에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자기 주변에 지금 금리 인하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면서,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곧바로 미국 부동산 가격은 한 10%는 그냥 상승할 거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대기 수요자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은 이제 앞으로 금리가 쭉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믿고 있다고. 그럼 이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중산층 대부분은 뭐 30년 만기 모기지니까 집값 올라가고 금리 떨어지면 대환대출해서 뭐 갈아타기 쉬운데, 대신에 서민층은 월세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럼 이제 집주인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월세는 더 올려받으려고 할 수 있다. 이게 과연 그럼 바이든이 그렇게 틈만 나면 맨날 얘기하는 연준 고금리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위태롭다고,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제때 고려해야 된다고, 그런 논리가 이게 그럼 맞다고 이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런하 반갑습니다. 어제 그 샤오미 전기차 SU7 현지 발음으로 수치, 아니 뭐 아웅산 수치 여사도 아니고 무슨 수치 플레이도 아니고, 하여간 이게 또 마침 주말 앞두고, 항상 영화 개봉이 그렇잖아요. 딱 목요일 오후에 이제 공개를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 내내 해외 SNS가 이 샤오미 전기차로 뜨겁게 이제 달아올랐는데, 벌써 뭐 주행 영상 막 나오고 민간의 배터리 테스트 결과도 나오고, 또 주행 성능 테스트한다고 공도에서 막 잡아돌리다가 벌써 에어쇼가 터져서 막 뒤에 퍼진 것도 있고, 하여튼 난립니다. 그래서 저도 주말 특집 겸해가지고 어제 샤오미 전기차 관련 분석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서 제가 긴급 설문 조사로다가 만약 샤오미 이번 이 SU7하고 기아 EV6가 같은 가격대라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냐고, 샤오미 1번, EV6 2번 이렇게 이제 보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 영상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주 반응이 뜨거웠는데, 이 중에서도 저도 본받을 만한 그런 인사이트 담긴 댓글 적어주신 분들 계셔가지고 함께 공유 차원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반합의 그런 답변으로는 썸데이 스탁 애널리스트님께서, 런던 고라니님 설명 듣기 전까지는 2번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들으니까 1번? 그러니까 샤오미 전기차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저는 완충에 1000km 주행 가능하고 완충전 시간 20분 이내로 될 때, 그리고 화재 위험 없을 때, 그리고 전기 충전소 다량 충분히 확보될 때, 그 외에도 다른 것까지 다 안전하다는 거 입증될 때, 그때나 전기차로 갈아탈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제일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1번 샤오미 전기차를 선택한 분들 중에서는 비니비니 큐비니 님께서, 샤오미 제품은 이것저것 다 써봤을 때 배신 당해본 적이 없어서 가성비 최고 점점 라는 댓글 주셨는데요. 샤오미가 뭐 업력이 1년 된 기업도 아니고 이미 뭐 상장까지 했는데 자동차도 그냥 내놨을 리가 없다, 이런 말씀 같죠. 다음 이제 2번
기아 EV6를 사겠다라는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서명호 2468님께서 이제 댓글 주신 게 몇 천만 원 하고 오래 사용할 자동차인데 AS 서비스와 부품 수급 등을 고려해야 갈 것 같다. 독일산 외제차들도 수리가 힘든 상황이나 간지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하이얼이나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 가전들이 처음 런칭했을 때 한국 및 수출 시장에 큰 격변이 일어날 거라 했지만 업소들 외에 개인들이 크게 선호하지 않는 이유도 AS 문제하고 브랜드 가치에 있다고 보네요. 아이폰, 테슬라는 간지가 난다고 수리 외에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사용한다지만 샤오미는 국내에서는 힘들다고 봅니다. 해외에서도 중국 혐오가 없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있는 나라 정도만 수요가 있을 듯 하네요. 아직은 중국 내수용 외에 중국 브랜드 차가 선호될 나라는 별로 없다고 보신대요. 다음 이제 번외의 답변으로는 회원 가입 안함님께서 중딩 고딩이 하는 말 아빠 병신이야? 이런 말 나옴 크크. 중국차 타고 학교 가면 애들이 저 아빠 병신이네 이런. 야 진짜 이거는 뼈를 때리는 게 알아요 이거 나 무슨 소리인지. 이런 거 무시 못하죠.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란 정말 그 교통수단 이상의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척도로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랜저 광고에 보면 나는 제일 오그라드는 멘트가 당신 그랜저 참 열심히 사셨군요. 아니 뭐 열심히 안 산 사람은 그랜저 아니 그럼 안 돼? 하여튼 거기다 또 아직은 좀 미숙하고 좀 감수성 예민하고 이런 이제 학생들 자녀들한테는 좀 더 그럴 수가 있죠. 그다음 이제 또 하나 번외의 답변으로 예레미야님께서 중국 송나라가 개발했던 종이 화약 나침반 활자를 무단 불법 도둑질해서 갖다 썼던 서방이 뭔 지적재산권 특허 타령이냐. 한국도 중국에서 모카시 도둑질 했잖아라고. 아, 이거 참, 뭐, 부끄럽지만 팩트는 팩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샤오미 전기차가 이제 오늘날 뭐, 우리도 그럼 똑같이 뭐 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테슬라를 바를 만한 성능으로 또 포르쉐 타이칸을 누를 만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오늘날 탄생을 한 거죠, 뭐. 자, 그럼 여기서 저는 바로 연결 짓고 넘어갈게. 지금 중국이 앞에 이제 예레미야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진짜 고대 때부터 R&D 강국이었다가 그리고 완전 과학기술의 첨단 국가였다가 중간에 공산주의 묻으면서 많이 퇴보를 좀 했는데 이번에는 굴기랄까 약간 뭔가 의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10년 전에 반도체 굴기인지 발기인지 하여튼 그거 부전으로 끝난 적이 있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이번에 자동차는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우선 유럽연합에서 집계한 세계 2,500개 연구개발 투자 등재 기업 리스트에 중국이 17.8%로 미국 다음 2등이고 유럽연합도 앞질러 버렸어. 그리고 이 2,500개 기업 중에서 중국 자동차 업체만 172개가 올라갔다고요. 그럼 우리 K 오토모티브는 여기는 뭐 현대차, 기아 같은 완성차를 비롯해서 2차 전지주들까지 정말 스펙트럼이 넓은 분야인데 현재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체가 전기차 전환을 미루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입장이 애매해진다 이거야. 대신에 중국만 전기차에 있어서 그대로 그냥 직진이야. 그럼 우리가 어떤 포지셔닝을 도대체 잡아야 되느냐. 이거는 뭐 현대차, 기아, 2차 전지주들, 뭐 배터리 제조사들 다 마찬가지인데 이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사람은 현재로서는 바이든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또 너는 믿을 사람이 없어서 바이든을 믿냐 제정신이냐 이런 분들이 또 계실 텐데 제가 믿을 사람은 바이든밖에 없다고 한 거는 바이든 그 개인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그 바이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90년대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경고를 한 게 중국의 시장 개방은 독이 든 성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중국이 그 값싼 노동력과 낮은 인권 의식과 또 느슨한 환경 규제 요딴 것들을 무기로 전 세계의 어떤 제조업 하청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당시 시대의 흐름을 그 어떤 선진국들도 뭐 기업들도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독이 든 성배, 독배라고 표현한 거는 결국 이게 선진국 기업들의 무덤이 될 거라는 그런 경고였는데 딱 이번 샤오미 그 SU7의 부품 공급사들 독일 기업, 미국 기업 다 들어가 있잖아. 심지어 일본 소니까지. 바로 이제 그 주인공들이 그렇게 된 거야. 특히 중국이 전기차에 있어서 이런 망소위의 난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뭐 10년 전에 철강, 조선화학, 반도체 이런 데서는 중국이 자기네 고객들을 이제 치킨 게임에 멱살 잡고 끌어들여가지고 고로시 하려다가 뒤통수 치는 그 전략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대신에 이제 몇 년 전에 LED
디스플레이, 폴리실리콘 이런 데서는 의미 있는 성공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여기도 원래는 중국이 아무리 하청을 오래 맡아서 해도 엔진이나 이런 데 워낙 그 기술력하고 노하우가 부족해가지고 아예 도전조차 못하던 분야였는데 갑자기 전기차로의 전환 시기가 이 자동차 업계에 다가오면서 이때를 기회로 중국이 2차 전지 그 배터리랑 소재를 비롯해서 전기차 그 핵심 파트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한테 하청을 주던 선진국 완성차 제조사들을 어떤 혁명적으로 입장을 갑을 관계를 뒤집어 버리는 이런 승부수가 지금 통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런 선진국 완성차 제조사들, 부품 제조사들 공장이 다 중국에 있으니까 이걸 일종의 인질로 활용하는 건데 이거 원래 중국이 예전부터 잘하던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그 병자호란 때 개 털려가지고 인조 아들 소현세자가 당시 중국의 인질로 뭐 갔잖아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화병이 올라오는 그런 역사인데 하여튼 그래서 결국 바이든이 괜히 그놈의 친환경 에너지 탄소 중립 밀어붙인답시고 오히려 미국 내의 셰일 산업들 다 죽여놓고 또 기존의 화석 연료 특히 천연가스 이쪽은 생산량 더 늘려놓고 이렇게 그 미국이 중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카드 중에서 무기 그 방산 쪽 말고 유일한 대안에 그 있었던 에너지 산업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다 부셔버렸어. 그런 뻘짓을 바이든이 해왔죠. 그러면서 또 자동차는 적극적으로 전기차 전환한답시고. 왜냐면은 그런 거 그냥 길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눈에 뻔히 보이는 거니까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로 결국은 중국 왕서방 배만 불려줬다. 지금 요렇게 가면은 이번에 바이든은 대선에서 트럼프한테 요거 약점 잡혀가지고 결국 재선 실패하는 거고. 그럼 쇼크 받아가지고 이제 픽 쓰러져가지고 저승행 아니면 스파이 혐의로 감옥행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 스파이 혐의는 뭐냐면은 지난 오바마 그 시절에 바이든이 부통령 당시에 백악관 기밀 서류를 빼돌려가지고 자기 개인 차고에 보관하다가 그때 당시 FBI 출동해가지고 다 잡아냈던 그 혐의가 지금 있거든요. 하여간 저승행 감옥행. 가만히 있어봐. 그럼 이런 전기차 전환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중국 왕서방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선거운동 도와주려나? 뭐 많잖아요. 여러 가지 해킹 기술도 많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앞에 이제 샤오미 관련해서 그 배터리 신도분들이 또 몰려와가지고 댓글에 1번도 2번도 아닌 너는 왜 중국 전기 차량 배터리만 또 찬양하냐고. 그러면 중국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주가 요즘 왜 빠지냐고. 그거 설명해 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보시죠. 우선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전기차 보급이 전환점을 맞았다고 판단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피크 아웃이다. 혹은 이제 한번 꺾였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올해 2024년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봤고 그 이유는 딱 세 가지로 압축했는데 첫째, 중고 전기차 가격의 하락. 두 번째, 정부 정책의 가시성 부족. 세 번째, 급속 충전소 부족에 대한 우려. 그래서 그럼 골드만삭스의 해법은 뭐냐?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를 명확히 합니다라고. 다음 이번에는 HSBC가 테슬라 투자 의견하고 목표가를 후려쳤는데 지난주 몇몇 증권사 투자 의견하고 목표가 하향이 있었지만 HSBC가 마치 그거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이 이번에 때렸습니다. 어제 이제 샤오미를 대륙의 실수라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표현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 전기차 SU7은 정말 대륙의 역대급 최대 실수 이 정도 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최근 테슬라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이것도 역시 작용을 해온 거는 맞죠. 막상 이번에 샤오미 SU7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HSBC는 기존 테슬라 투자자들을 테슬라로 끌어들였던 세 가지가 바로 FSD, 그 자율주행, 그 다음에 CEO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의 성장 잠재력 이 세 가지였는데 근데 이 셋 다 현재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그러면서 HSBC 측은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여전히 테슬라 컨셉트카의 상용화 시기지만 물량 성장 둔화도 우려된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기존 보유에서 이번에 매도로 목표가는 $143로 후려쳤습니다.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K증시 관련 외국계 리포트 보면은 CLSA 증권, 크레딧리온에 여기서 하이브에 대해 4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 부합을 하고 지속적인 OPM 확대로 하이브는 최근 전반의 앨범 판매 약세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회복력을 보여줬다. 하이브가 광고 및 아티스트와 팬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플랫폼에 더 많은 수익화 기능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이 기존의 위버스와의 차별화된 가치 제한에 대해 더 큰 가치를 인정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투자 의견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에다 목표가 25만 5천 원 콜했습니다. 다음 JP모건이 크래프톤에 대해서 향후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폭 상향된 추정치, 이게 195억 원 규모인데 이 정도는 일일 거래량의 20%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서 2분기 탄력적인 주가 지지를 시사한다고 분석해서 크래프톤에 대해서 비중 확대 및 한국 게임 업종 최선호주 유지, 그래서 목표가는 30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매일 저녁 배달 갑니다. 자, 내일 4월 1일 월요일인데요. 우선 만우절 장난에 절대 속지 마시고요. K증시에서 굳이 만우절 관련주를 꼽는다면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그 빅뱅의 거짓말, 그래서 YG 엔터 요거는 좀 그렇고 대신에 너무 지나친 병적인 거짓말, 허언증, 망상 이런 거 이제 다 정신병의 일종이니까 그쪽 그 정신과 약물 쪽 바이오가 되려나요? 자, 우선 내일 정부에서 저는 이거를 A급 재료로 꼽고 싶은데 제목이 규제 완화로 자율운항 세계 최고 기술 이끈다. 요건데 조선업종에서 자율운항 선박 요쪽이 요즘 대세죠. 다음 내일 정부 발표 중에 중요한 거는 세계 1위 바이오 의약품 제조 허브 도약을 위한 바이오 제조 혁신 전략 발표. 요건데 증시에서 바이오 허브, 그리고 한때 그 동아시아 백신 허브 요쪽 테마 기업들이 있는데 뭐 셀트리온처럼 주로 송도에 공장이 있는 그런 기업들. 다음 내일 2월 온라인 쇼핑 동향이 공개됩니다. 계속되는 식료품 물가 그 고공행진에 저는 신선식품도 역시 이커머스가 더 비중 확대가 됐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증시에서는 뭐 간편 결제, 모바일 결제 이쪽이죠. 다음 내일 영푸도, 그리고 홍콩은 내일까지도 부활절 연휴가 계속 이어지고요. 대신 미국은 내일 증시 이제 정상적으로 열리는데 경제 지표는 2월 건설 지출, 앞에 이제 말씀드린 고금리 부동산 시장 영향 봐야겠고, 그다음 3월 ISM 제조업 지수. 여기도 보면 항목별로 프라이스라고 하는 가격 지수가 있는데 요거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이니까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일 월요일 중국에서는 3월 차이신 제조업 PMI 이게 공개되고, 그리고 내일 밤에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챗봇 코파일럿 for Security 이게 처음 공개됩니다. 주로 이제 기업용이고 해킹 방어와 사이버 보안 강화 기능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저는 내일 월요일 밤에 라이브로 찾아뵐 텐데요. 아예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전해드리는 한 주 뉴스 미리 보기. 이번 주부터는 우리도 썸머타임 적용해서 저녁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